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네,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증시 30분 전에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을 주목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시황 박고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2%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13%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7%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5% 이상의 조정 없이 20% 이상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델타 변이가 미칠 경제적인 여파를 주시하며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외식과 여행 등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둔화되었다고 전했고, 또한 이날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7월 채용 공고는 1,000만 건을 웃돌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기업들의 고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3%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10월에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하며 우려를 키웠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와 자재주가 많이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팔은 일본의 선구매 후 지불업체인 페이디를 2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쟁업체인 스퀘어가 호주의 애프터페이를 인수한 바 있고, 아마존도 핀테크 업체인 어펌과 제휴를 맺은 바 있습니다. 오늘장 페이팔의 주가는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의 가상화폐 대출 서비스 허용 방침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사용자에게 암호화 자산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랜드에 대한 사전 해명 요청서를 받은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랜드 출시를 적어도 10월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3% 넘게 내렸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에서 차량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현지 판매는 8월에 12,800여 대로 7월에 8,600여 대에서 증가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니오는 2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가치의 희석 가능성을 우려한 가운데 주가는 6%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퍼스트솔라는 이날 백악관이 205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주가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JP모건은 넷플릭스의 하반기 컨텐츠 강점을 이유로 언급하며 연말까지 구독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가를 7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바클레이즈도 넷플릭스의 비디오 게임과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부분 등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애플의 경우 베어드는 견고한 아이폰 수요와 향후 잠재적인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며 애플에 대한 목표가를 160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주가는 1%대 내렸습니다. 한편 알파벳은 구겐하임에서 최선호 투자 종목으로 선정하며 목표가를 3,400달러로 올렸지만 주가는 0.4%대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3% 넘게 떨어졌고 마이크론도 1% 이상 내렸습니다. 또한 레이몬드 제임스는 퀄컴에 대해 매력적인 위험 보상 비율을 언급하며 강력 매수 의견을 재차 제시했지만 오늘장 주가는 0.8%대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치폴레의 경우 코웨는 치폴레의 디지털 판매와 높은 이익 마진을 이유로 언급하며 치폴레에 대해 목표가를 월가 최고 수준인 2,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경기 부양 프로그램 축소를 논의하게 될 유럽 중앙은행 회의를 하루 앞두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ECB가 채권 매입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4%대 내렸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85% 하락, 그리고 영국 증시는 0.75%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전 세계 원유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멕시코만 지역의 원유 생산 차질 속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원유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17%가량을 차지하지만 지난 7일 기준으로 멕시코만 지역 80%의 원유 생산 설비가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WTI 가격은 1.39% 오른 69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2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달러화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3% 내린 1,79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글로벌 뉴스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전가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면서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바뀔 거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할 분야도 아무래도 이 고용 시장 쪽일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경제 지표 나온 게 있었을까요? 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채용 공고가 실업자를 200만 명 이상 앞선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1,090만 개 일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팩트셋의 예상치나 전달인 6월의 총계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7월의 구직 인수는 7월 채용 공고 수보다 적은 8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분야별로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여가와 서비스 부문 구인 비율이 10.2에서 10.7%로 늘었고 금융 분야에도 20만 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또 정부 일자리도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웰스파고 분석가들은 노동 수요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준에서 금요일에 나올 8월 고용 보고서의 단기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할지 몰라도 노동시장은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또 밤사이 나온 기사였는데요. 네, 현재 기사를 보시면은 CNBC 기사입니다. 연준이 베이지북을 공개했는데 현재 기업들이 많은 인플레이션과 또 높은 임금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경제가 델타 변이 상황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어서 연준 위원들의 평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총재였죠.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현지 시간 7일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는 테이퍼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노동 수요가 많고 실업자보다 채용 공고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블러드 총재는 노동자를 직장과 연결해주고 팬데믹을 더욱더 잘 통제한다면 내년에는 노동시장이 매우 강력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는 총재와 관련해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더 공개가 됐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중앙은행 인사 중에서 매파색채를 보여온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여는 총재 작년 재산 명세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카플란 여는 총재는 애플과 아마존, 또 알파벳과 페이스북과 같은 기술주 이외에도 보잉이나 마라톤 페트롤리움 같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골드만삭스에서 20년 이상 일을 했고 다른 여는 총재들보다 주식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만큼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미 증시 전망은 어떨까요? 관련해서 이제 월가 애널들의 평가 분석해 놓으신 거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UBS가 올해 말과 내년 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각각 상향했습니다. 올해 말 전망치를 기존 4,400에서 4,650으로 올렸고 내년 말의 전망치는 기존 4,650에서 4,850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지수보다 올해 말에는 2.9%, 또 내년 말에는 7.3%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UBS가 전망을 상향한 이유는 올해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섹터별로 보면 소형주는 비중 확대, 또 자재 관련주는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조정했는데요. 경제성장 관련 섹터가 시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와 같은 방어주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제시했고 장기 성장주나 가치주는 유지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는 마스터카드와 코카콜라 등 가격 경쟁력이 강한 기업과 나이키 등과 같은 배당 인상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추천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과 또 증시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은 밤사이 나왔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7월 채용 공고가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채용 공고는 1,09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20만 건으로 집계됐던 지난 6월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의료와 사회지원 분야에서 특히 채용 공고는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최근 미국의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실업자 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 수가 있다며 이들을 잘 연결한다면 내년 고용 시장은 강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올해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테이퍼링을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050년까지 전력망의 절반을 태양광 에너지로 구축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에너지가 전력망의 3%를 차지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는 그 비중을 45%로 늘릴 계획입니다. UBS는 올해 말 S&P 500 전망치를 4,400에서 4,650으로 상향했습니다. 내년 말 전망치에 대해서는 4,650에서 4,850으로 상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올해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할 거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의 가상화폐 대출 서비스 허용 방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용자에게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행할 경우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또는 유예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10월에 현금을 보전하는 긴급 조치가 소진될 수 있다며 부채 한도 처리 연기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아큐웨더는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 규모가 최대 95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집과 자동차 등의 재산 피해, 갑작스러운 근무 정지, 관광객 감소, 재정비 비용 등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집계된 수치인데요. 2000년 이후 미국에서 피해 규모가 7번째로 큰 허리케인으로 추정됩니다. 조지 소로스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중국 투자 확대에 대해 비극적인 실수다라고 비판한 바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이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 뮤추얼 펀드 자회사가 11만 1,0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유치했다고 블랙록은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투자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연결성에 기여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국채 매입 규모 축소를 논의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는 3주 만에 최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간결 결제 기업 페이팔이 일본 핀테크 유니콘 페이디를 27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디 인수를 통해 페이팔도 후불 경제 서비스에 뛰어들 전망인데요. 할부로 결제하는 대신 수수료를 높여 부실 위험에 대비를 하는 구조인데 젊은 층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쓰비시와 함께 일본에 450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2023년까지 일본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에 발전소를 짓고 2만 2,000k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일본 내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100% 신재생 에너지 사용도 실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헤드라인에서 짚어본 뉴스 가운데 보다 중요한 이슈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강수민 캐스터가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 대한 미 증권거래소의 규제 논란이 현재 가장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8일 외신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코인베이스 랜드라는 상품과 관련해 소송 가능성을 경고하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코인베이스 랜드는 US 달러 코인 보유자가 코인베이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 코인을 빌려줄 경우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이 상품 추진을 강행할 경우 코인베이스를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건데요. 이 소식에 코인베이스가 장중에는 4%까지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울은 관련 제품, 상품 출시를 최소 10월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폴 그로울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코인베이스에서는 대여 프로그램이 증권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트위터를 보면 SEC로부터 최근 굉장히 의문스러운 조치들이 많다라며 다수의 트윗을 올렸고요. 또 21번째 트윗에서는 아직 희망이 있다며 SEC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처를 시행해 나가길 바란다는 식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이와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미 증권거래소의 이 같은 규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달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대상은 암호화 플랫폼 블록파이였습니다. 뉴저지 증권국이 이 회사 이자를 부담하는 계좌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코인베이스 규제 논란과 관련해 월가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밸런스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이 현재 가상화폐 파티를 끝낼 때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당국이 지금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금융 안정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짐 크레이머 또한 코인베이스 CEO를 향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암스트롱이 공개적으로 트윗을 통해 SEC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 중 하나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규제 당국과 맞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베이스 규제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가상화폐 ETF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 역시 이달 초였죠. 향후 이제 ETF 관련해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면 좋을지 관련 발언들을 내놨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달 초 게리 겐슬러 발언 이후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앞다투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도권 진입 기대감에 비트코인도 3만 달러에서 4만 7천 달러대로 반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나 보안 등의 이유로 SEC의 승인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가을쯤 ETF 출시가 성공한다 해도 투자자들에겐 이미 늦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개인들이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또 페이팔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TF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코인베이스 규제 논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은 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라이비들이 주목하고 있는 월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고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월가 분석에서는 대체로 부진한 성적을 보여온 9월 미국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온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FRA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9월은 45%에 불과합니다. 역대 9월 평균으로는 0.56% 하락하며 1년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9월 들어서는 지금까지 0.4%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CNBC는 S&P 500이 하락세를 보였던 지난 5번의 9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온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가치표를 통해 살펴보면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듀크 에너지와 같은 유틸리티주는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S&P가 하락세를 보였던 지난 5번의 9월 동안 평균적으로 듀크 에너지는 3.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헬스케어주 가운데 일라이 릴리는 지난 5번의 9월 동안 평균 1%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57%가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소비재 가운데서는 P&G와 월마트, 그리고 펩시코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P&G는 지난 5번의 하락을 보였던 9월 한 달 동안 평균 1%의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방어주 외에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의 기술주 등이 포함된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가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뉴욕 증시 또 이제 가을 하락론이 언급되면서 미국 주식보다 오히려 유럽 주식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네, 월가에서 뉴욕 증시에 대한 경계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뛰었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 지수 S&P 500 이걸 보면 작년 팬데믹 직후부터 연말까지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올 들어서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5% 넘게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없는 만큼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요즘에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 보고서에서 증시 활황이 경제나 기업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닌데 수많은 위험 요인이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 다음 달 말까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유럽과 일본 주식을 더 매수하라고 추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현재 4,500선인 S&P 500 지수가 올해 말에는 4,000으로 10% 넘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경제 재개 속도를 더 떨어뜨릴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이 와중에 페드가 채권 매입액 축소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9월은 뉴욕 증시의 비수기로 꼽힙니다. 경험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빅테크, 거대 기술 기업이죠. 이 견제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반독점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작지 않은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미국보다 유럽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유럽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주가가 현재 수준 대비 30% 이상 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판단입니다. 8월 한 달간의 각국별 주요 지수 상승률을 보면 한국의 코스피가 1.82% 떨어졌거든요. 그런 반면에 미국의 S&P 500 지수는 3.03%, 또 유럽의 이제 대표 지수죠.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3.05% 각각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률의 차이에서 이렇게 국가별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확실히 글로벌 아이비들 역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면서 미국 증시보다는 이제 유럽 주식 쪽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로도 잘 알려져 있죠. 캐시우드의 최근 발언과 또 행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펀드 매니저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CEO인데요. 이분이 이끄는 펀드의 최근 성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게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고요. 대표 펀드가 아크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이게 ETF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죠. 이 수익률이 올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마이너스 2.5%였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 상승률이 최근까지도 이제 사상 최고치였으니까 18%나 올랐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펀드 성적이 이제 저조했던 것이고요. 펀드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가장 크지 않고 이제 두 번째의 이제 비중이었습니다만 원격 의류 회사 텔라독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올 들어서만 25% 급락하면서 이제 펀드의 이제 성적을 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우드는 대형 우량주보다는 핀테크, 또 우주항공, 로봇 같은 혁신 분야 기업에 엄청난 돈을 넣었습니다. 과감한 투자를 해왔고요. 이런 우드 CEO의 투자 스타일이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이제 월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CNN은 우드의 대표 펀드 자산이 로쿠, 또 이제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런 10개 종목의 절반 이상 쏠려 있다. 그래서 집중적인 투자 전략은 월가에서 일반적인 어떤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드 한 사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운영 구조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드 CEO가 관리하는 자산이 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펀드가 이렇게 이제 크기 때문에 몸집이 굉장히 무겁죠. 그러면 이제 사고 팔기가 어렵고 시장 상황이 변할 때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드가 성공의 덫에 걸렸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었던 이제 2007년, 2008년 요 사태를 빅쇼트라는 영화가 이제 그 실제 주인공으로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펀드 매니저를 이제 인용을 해서 영화로 만들었었는데 이 마이클 버리가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우드의 펀드 하락에 대규모 베팅을 했습니다. 이게 풋옵션을 많이 샀고요. 그것도 이제 우드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될 주요 일정과 이벤트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델타 변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주 초에 노동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제 매년 이제 9월 초 월요일에 이제 노동절 연휴가 있어서 이제 이걸 끼고 미국인들이 사실 여행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새 학기를 일제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 우려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부스터샷이 이번 달 이제 20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이제 예고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코로나 사태 추이 또 이제 그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 조치 이거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유럽 중앙은행 ECB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갖습니다. 내년 3월까지로 이제 그 예정됐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이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그런 조치인데요. 이 속도 조절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앞서서 이제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10년 내 최고치로 솟아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압력이 좀 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ECB 이제 통화정책 위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ECB가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긴축으로 방향을 틀면 당연히 이제 이번 달 21일에서 22일 이틀 연속으로 이제 FOMC가 있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페드 위원들이 발언을 자제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블랙아웃 기간인데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발언을 자제합니다. 그래서 페드 위원들의 입이 아니라 경제 지표를 보고 테이퍼링과 같은 긴축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마침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8월 기준으로 나오는데 전달에는 작년 동기 대비 5.4%나 급등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이 추세를 8월에도 이어갔을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고용 회복세가 좀 더뎌지긴 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가 많이 뛰었다면은 긴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이건 뭐 뉴욕 연방은행이 공개하는 지수고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지수 같은 현재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다 9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업 지표가 나오는데 이걸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13일입니다. 이때 오라클이 2분기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조재길이었습니다.